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안기술직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공무원학원에서 전산직 수업을 하고 있는 이성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지안기술직 합격 전략 설명회는 1부에서는 지안공무원학원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0년도 기술직 직렬별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직 합격생들이 지안공무원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후 2부에서는 전공 과목별 학습 전략을 전산직, 토목직, 농업직과 임업직, 그리고 건축직까지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합격 설명회에서 이벤트 첫 번째로 참석 사전 예약 신청 시 100% 증정하는 비타 500 작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음료 하나씩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본방사수 하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전 분들께 10% 할인 쿠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피자와 팥빙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속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채팅을 달고 계신데요. 채팅을 열심히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 그리고 성의 있는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기술직 온라인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안공무원학원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지안을 선택하면 공무원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라는 모티브를 갖고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03년부터 학원을 설립을 해서 기술직, 전통 있는 기술직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공실행 뇌구조라든지 합격 예측 서비스, 빅모의고사, 그 다음에 합격 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한 환경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안 공무원학원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직렬별 2020년도 국가직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은 78점의 합격선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은 27.9대 1이었습니다. 토목직은 71점의 합격선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은 39.4대 1, 농업직은 81점의 합격선 그리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업직은 80점 그리고 29.0대 1의 경쟁률, 건축직은 73점의 커트라인과 36.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직 공무원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체크해야 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산점, 즉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은 합격을 위한 경쟁력입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3점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주는데요. 이 점수 챙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산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기술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합격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과목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게 영어입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영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잘 못하세요. 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가 쉬운 영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 직렬 상담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전공하는 직렬에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도 나름대로 그 전공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담 받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내 전공이 아닌 직렬을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관계자와 상담을 통하셔서 학습 플랜을, 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 소통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두드려 주시고 오셔서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합격은 기술직이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낮은 경쟁률,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뭐 30대 1, 40대 1이 낮은 겁니까? 행정직에 비하면요, 조금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발 인원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 채용 확대도 어떤 이슈로 작용을 해서 합격의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많은 기술직 합격생들,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합격생들이 지안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기술직 전직렬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 수험 판매서 그리고 지안 패스 수강률 1위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렬별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스터디도 관여해 주시고 학습 멘토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십니다. 자, 저는 자주 봤습니다. 토목직에 계시는 이양민 선생님, 그리고 임업직, 농업직에 계시는 김동희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저희 지안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용기도 얻고 그 다음에 힘도 얻고 기운도 받아가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하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직 전공 면접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각 직렬별로 기술직 면접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 면접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 이 기술에 관련된, 그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타 행정직 면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직 면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합격을 책임질 기술직 연간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반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건데 우리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같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 주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선생님입니다. 안우선 선생님, 오선희 선생님 두 분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전에 영어 과목 중요하다고 했죠. 영어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재건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윤광덕 선생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는 김준호
선생님, 임찬우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앞전에 연간관리반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그렇죠? 지안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모든 교육 서비스를 다 제공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 선택하고 영어 선생님 선택하고 한국사 선생님 한 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수업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다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시간표가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연간 관리반을 결정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수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온라인 강의도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게 정말 파격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궁 선생님입니다. 전산 박태준 선생님, 그리고 저죠. 그리고 제가 이성행입니다. 전산과 면접을 담당하시는 오재호 선생님, 전산의 조현준 선생님, 통신 전기 양윤석 선생님, 전기의 최현우 선생님, 건축 김창훈 선생님, 건축 이진호 선생님, 토목의 이양민 선생님, 임업 농업의 김동희 선생님, 기계의 허원회 선생님, 기계 김유호 선생님, 축산 안재우 선생님, 환경 고경미 선생님, 조경 이윤진 선생님, 화공 이병관 선생님, 물리 김현완 선생님, 생물 신은진 선생님, 보건 노성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공 선생님들 나름 전부 전공 분야에서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 길을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안 공무원 연간관리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기본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러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020년 7월부터 2021년 서울시 지방직 시험까지 7월이면 좀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지금부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종료될 때까지 전부 다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학원 실강,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실강과 집에서 복습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바뀌면은 교재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재 바뀌면은 수업 듣는데 힘든데요.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동일한 교재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즉 국어책 하나 사서 국어 선생님 두 분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상품이 연간관리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간관리반 교육과정은요, 7월, 8월에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죠. 이론반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완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미리 진행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9월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전공 과목 이론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 기출문제풀이, 1월부터 2월까지는 예상문제풀이, 그리고 이후에는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시험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연간관리반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021년 공통과목 이론서를 모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65 지안패스 인터넷 강의, 즉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게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온오프라인 빅모의고사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학원 시설을 뭐 사물함이라든지 스터디룸, 자습실 이런 것들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안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안식구라는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털어놔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하고요. 모의고사, 면접 특강 할인 등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반이 우리 연간관리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설명드리면요. 연간관리반은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 쿠폰 적용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연간관리반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지안패스 1년 이용권, 그리고 2021년 최신 개정판 공통과목 이론서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제 시 20% 할인입니다. 이 종합반은 온라인 결제는 약간 힘들기 때문에 학원에 직접 내방하셔서, 개인적으로 내방하셔서 종합반,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종합반에 20% 할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20% 할인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게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안 공무원학원은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지안 학원과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어서 공통과목 학습 전략,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끼리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잠깐 짧게나마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부터 나와서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에듀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께 국어 공부를 어떻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해서 뭔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율적으로 그 공부가 가능해질 것인가, 이걸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1년 공무원 시험의 변경사항이에요. 7급 국어 같은 경우는 피셋이라고 하는 시험의 유형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급과 7급을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9급, 7급이라면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하여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9급, 7급을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다 보니까 경쟁률 안에 좀 허수,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봐볼까?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경쟁률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3만 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결국 합격을 하긴 할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할 거고, 이제 그러면 바뀐 그 유형을 잘 생각해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직과 국가직의 문제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느냐 하면 비문학의 유형이 전체 6문제가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특이사항을 어떤 걸 발견했냐면 주장을 찾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다는 건 거시적 관점에서 내용을 잘 볼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온 내용 찾는 그런 사실적 이해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닌 전체 맥락에서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 문맥상 의미를 찾는 건 어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나온 문제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문맥을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조금 더 사고력이 있는 분들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실 때, 지문을 읽으실 때에는 단순히 있고 없고, 지문 속에 있고 없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더 나아가서 독해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학은 현대시, 가전체 문학, 민속극, 현대소설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총 4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현대 문학 중심으로 문학의 문제가 좀 배치가 되었었는데, 이제 고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이하게도 민속극이 별로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전도 역시 그냥 안 보자, 포기하자, 이럴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전도 잘 한번 봐주셔야겠고요. 어휘, 이거 중요하죠. 앞서서 7급의 형태가 피셋으로 많이 바뀌면서 7급에 있었던 한자 병기 문제, 한자에 도금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하는 어휘 문제가 9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됐어요. 사실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2문제는 되게 크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휘 공부도 꼭 해두시고요. 어문 규정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잉여 표현이라고 해서 통사론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 뒤에 국가직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같은 이런 어문 규정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다면 사실 그 어문 규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 같은 그런 개론들 있죠. 원리들.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보셔야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화법과 작문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작문의 형태는 3개의 문제나 나오는데요. 이때는 고쳐쓰기나 혹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올바른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걸 목적에 두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화법과 작문의 형태도 이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역시 견해와 주장을 찾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영역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고전 산문 한시, 고전 빼놓지 않고 나왔다는 공통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휘 또 나왔어요. 한자 병기. 그러면 계속된 흐름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한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문 규정에 해당하는 거 제가 통사론,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처럼 뭔가 어문 규정에만 너무 치중되면 안 되고, 이것에 앞서서 공부했었던 개론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도 항상 잘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의 부분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예전에만 해도요, 그냥 비문학, 문학, 어휘, 어문 규정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로만 나눴었는데, 화법과 작문을 집어넣어서 5개 정도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개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6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내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 누가 시험 보는 거죠? 내가 시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공부가 있다면 그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연결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싫어하는 암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을 먹으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누군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좋대, 그럼 그대로 갔다가 아니네, 다시 돌아와요.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걸 나눠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건 언제를 얼마 동안으로 바꿔 설명을 해드리면, 하루 복습 시간은 최소 한 10시간 정도는 꼭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어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전 과목 10시간 정도는 순수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혼자 공부할 때 막막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혼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말하듯이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강의는 한 번만 듣고
나 혼자 해야지. 그럼 잘 안 될 수 있어요. 강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어디에서?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요. 집에서 할까요? 도서관에서 할까요? 카페에서 할까요?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누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했을 때 공부가 잘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공부하시되 약간 백색 소음에 익숙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 가면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볼펜을 왔다 갔다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소리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백색 소음에 좀 적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무엇? 자, 이제 뭘 공부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온 건데요. 여러 권을 말고 저는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 강의도 개념서 하나를 완벽하게 단권화시켜서 그 내용들을 다 빼놓지 않고 요 한 권만 보면 내용 다 정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개념, 심화, 마무리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처음에 개념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처음에 공부했었던 너무 어려운 그 개념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개념 그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개념을 잘 견디면 마무리 부분까지 갔을 때에는 전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초반부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공무원 국어의 4개 영역.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개 영역은 어휘, 문법, 비문학, 문학인데요. 아까 제가 5개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화법과 작문은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비문학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비문학에 넣어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서 4개로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휘는 사실 사전을 끼고 살아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어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매일매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문법은 어문 규정 중심으로 보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 보셔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은 형태론 연결짓고요. 그리고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형태론, 또 표준 발음법은 의문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는 거죠. 문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를 여러 번 교체한다. 서술자가 변화되었다라는 선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서술자를 빈번하게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복잡한 문학이 되거든요. 복잡한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문제에 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챙겨두시면 나중에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문학은 결국은 인과, 포함관계, 비교와 대조로 연결되는 선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실 때마다 포함관계나 혹은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개 드리고 있지만 10분의 1도 말씀을 다 안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쉬워져요.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에도 실제로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더 외워지기가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기를 위해서 암기를 하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활용할까 생각하면서 외우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합격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눈에 선한 국어 합격 희소식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아마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습득하면서 공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2021년 예비 공무원들이시죠? 필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사전을 끼고 다니시면서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계속 검색하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을 찾으면 표제어에 해당하는 발음도 나오죠. 품사도 나오고 필수 성분도 나오고 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하나에 나오는 담겨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고요.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어떤 패턴을 익히고 나면 문학 작품들을 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되게 많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비문학은 사실 즉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예 매일 비문학이라고 매일매일 푸실 비문학 자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매번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과감히 산책하세요. 여러분 막 힘든데 계속 앉아서 공부하면서 효율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가끔 과감히 산책도 하시면서 공부의 효율을 높여 나가시고 결국은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꼭 수업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알찬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향하게 됐어요.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최단기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지 혹은 고득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일단 제 PPT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할 겁니다. 강사 소개, 제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파트의 문제 유형, 공부 학습법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에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인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해커스 편입해서 영어과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혹은 어학원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영어 시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서 뭐 수능이 됐든 그죠? 공무원이 됐든 편입이 됐든 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시험에 맞는 영어를 가르쳐 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설명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입니다. 공무원 문제 구성 총 20문제죠. 20문제 10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2-40, 4-2-40, 4-2-40.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10문제, 독해가 10문제,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휘 표현이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이 4문제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괄호친 부분이 최근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개수입니다. 어휘 표현이 5문제였고 독해가 1문제가 줄여서 출제됐어요. 일반적으로 4-2-40이라고 생각하시고 4-2-40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 문제당 5점인 건 다 똑같고요. 4-2-40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입니다. 자, 파트별 문제 유형입니다. 어휘는 밑줄 유형, 즉 동의어 찾기. 이거 뭐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단어 알고 있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빈칸 문제 유형,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빈칸 문제 유형, 해석상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다음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맥락형이랑 표현형이 있는데
맥락형은 뭐냐면 해석만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석만 해도. 표현형은 일부러 생활 영어의 이디엄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 영어의 이디엄. 그래서 이디엄을 알면 풀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이걸 표현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쉬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생활 영어는 이디엄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생활 영어 혹은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맥락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어느 정도의 해석은 들어가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휘와 생활 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맞고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다음, 이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문법 문제. 딱 이거 기출 문제들 넣어놓은 겁니다. 문법 문제도 밑줄 유형과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빈칸 유형이 더 쉽고요. 밑줄 유형이 좀 더 어렵죠. 봐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 전공 분야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절대 혼자 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휘랑 독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 철저하게 이 전문의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정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개월 드립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문법 기본적인 거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온 문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따로 학습하시면 돼요. 최단기로 제발 진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그 책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기출문제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거는 뭐 기출문제 풀 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이론을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영어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공무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짧게 단기 완성이 필수적이다. 정말 간단하게 100페이지도 안 되는, 100페이지가 뭡니까? 기초는 한 7, 80페이지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씩 더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밑줄, 빈칸, 정문, 비문, 영작 이렇게 4가지예요. 밑줄 유형, 얘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빈칸이 가장 문법 중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비문,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정문, 비문. 그죠? 여기 뭐 어떤 밑줄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작. 영작 또한 이 안에 문법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 좀 종합적인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해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파트일 겁니다. 독해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도 잘해야 되고요. 문법도 많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휘와 문법이 잘 어우러져서 독해 점수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후반에 독해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이도는요, 수능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아주 약간 좀 쉽기 때문에 수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EBS의 교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문제 유형만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갖고 와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4-2-40. 4-2-40. 그죠? 어휘 표현 생활용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영어 하는데 어휘 외워야 되고, 어휘 표현. 독해는 50%나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적어도 7, 80점은 나오겠구나. 생활영어나 문법에서 찍어서 한두 문제는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휘 외우고 그냥 독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독해가 바로 이런 독해입니다.
일단 어휘는 열심히 외워요.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어휘가 없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 없으니까 감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는데 어휘의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어휘들만 조합해놓고 대충 감발로 독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오역하죠.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절대 해석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추리를 하게 되죠. 마치 독해 지문이 추리 소설인 양 논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추리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휘만 가지고는 절대 독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독해 모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휘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야. 어휘와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직독직해. 근데 해석이 된다고 바로 독해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게 논리력과 이해력 그리고 배경지식이에요. 문장 단위 해석이 말끔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장끼리의 논리력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독해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여기까지 어휘 문법을 통한 해석 이거 2개월 혹은 4개월까지는 진짜 빡세게 이것만 초반에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12월까지 이걸 다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문법을 통해서 직독직해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문장 구조를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제대로 할 수 있고 12월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기출고사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율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량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9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이미 7월은 갔고요. 7, 8월 이미 갔고 9월부터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기초 어휘라든가 문법을 공부하는 양이 영어는 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전공 공부하셔야 되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넣어야 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법 그리고 어휘 그것에 좀 더 치중하십시오. 1월부터는 이것만 제대로 돼도 4개월 동안 이 이론과 핵심 이론 요것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기출문제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때 영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대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1월 달에 이제 좀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때 막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기출문제 풀어도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이걸 제대로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기초 잡고도 해석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개월 제대로 투자하자. 저는 최소 4-5시간 봅니다. 영어만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1-2시간만 돼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예습 복습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학습량을 봐주시고요. 영어는 초반에 잡아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4개월 꼭 투자하십시오. 자, 저희 목표는 80점입니다. 일단 80점으로 잡아놓고요.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어휘 표현과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 문법 4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꼭 한 문제씩 껴있거든요. 그리고 독해 1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2문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어휘 표현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마이너스 1, 문법에서 마이너스 1, 독해에서 마이너스 2, 총 4개 틀리는 거 80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라고요? 초반에 어휘 문법 제대로 잡아내자. 충분합니다.
지금 시간에선 충분해요. 80점. 요 정도 점수면 여러분 합격 커트라인에 전혀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영어 80점, 초반 4개월에 집중하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4개월은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 그죠?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을 꼼꼼히 하는 게 정말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정말 큰 핵심이고 주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회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호입니다. 설명인데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의 출제 범위,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좀 간략히 배우시죠. 먼저 보실 게 단원별로 이제 연도별 출제 경향이거든요. 보시면 아는데 이게 지금 19년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나눠져 있는데 2020년에는 2개밖에 없죠. 그 이유가 2020년이 되면서 이 지방직과 서울시가 하나의 시험으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날 보고 문제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가 아니라 2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내년도 시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2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전체가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9번째 단원 통합은 말 그대로 각 단원에 상관없이 통합적인 형태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는 이 8개 단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선사시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얘기 배우시는 거고, 고대가 삼국시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그리고 중세가 고려시대예요. 근데 조선이 그 다음인데 이 조선시대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있죠. 보통 여기까지를 조선 후기까지 해서 여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요게 보통 그래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까지 정도가 전근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근대사회의 전개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 근대사회의 전개가 흥선대원군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배우시고, 일제강점기가 있겠죠. 그리고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 8개 단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원에서 한 문제 이상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이게 몇 문제씩 출제돼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근대사 파트가 한 12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11문제면 여기가 9개, 여기가 13개면 여기가 7개,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12개, 8개 정도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빼먹는 단어는 없고, 따라서 우린 공부를 할 때 전 단원에 대해서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느 단어는 공부하고 어느 단어는 빼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범위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요. 8개 단원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건 조선시대예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합치게 되면 이게 거의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근대사회의 전개, 일제강점기까지 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보시면 전범위가 시험 문제에 고루 나온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를 제일 많이 배우실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배우시고 내용도 좀 어렵죠. 최근에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사료 제시형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답형의 형식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료를 주고 그 사료를 분석해서 답을 찾게 하는 문제가 사실 대다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문제, 시험 문제의 형태는 사료를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먹는 단원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범위에 대해서 고르게 학습하셔야 돼요. 뭔 하고 뭔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게 좀 더 뭐 올해는 이게 안 나올 거야. 올해는 이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눠드릴 수는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범위가 시험 문제 출제 범위고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전체 범위를 고루 공부하셔야겠죠. 물론 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범위 고른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이게 자꾸 어려운 거에 집중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만 한국사도 기초가 튼튼히 기본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점수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이미 학교 다니실 때 한국사는 공부를 해보셨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한국사 점수가 잘 나오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한국사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외워야 될 게 많고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기본 개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서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미 합격 수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내가 한 번 만에 한국사를 끝냈어.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뭐 5번을 받건 3번을 받건 7번을 받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가 나오는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사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특별히 사료집을 갖다 놓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시는 사료가 있고 한국사에서 출제되는 사료들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겠죠. 한국사는 문제풀이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본 개념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만났으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접해본 경험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되는 게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대비 저희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먼저 기본 개념을 배우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국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한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화이론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기본 개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베이스로 한다면 거기에 이제 조금 내용이 추가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또는 심화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기출문제를 푸시겠죠. 기출문제는 저희가 응시하는 시험의 출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시험이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고 내가 어디서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거고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내에 20분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의 문제 능력을 키우시게 될 텐데 사실 한국사는 다른 공통 과목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낯설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좋아하시고 한국사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쉽게 공부하실 거니까 한국사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나 두려움만 없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없애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시험은 또 내년에 치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힘들어도 어쨌든 내년도 시험은 준비하셔야 되니까 시험을 준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한국사에 대한 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1년도 임업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임업직 9급 전공 과목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 9급 전공 과목은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과목은 물론 7급 시험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공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임업경영학이라고 써놓고 밑에 산림경영학, 임업경영학, 산림측정학, 산림법률 이런 것들을 써놨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H사라고 많이들 아시는 이제 우리 관련된 전공 과목 나오는 그 출판사 기준으로 산림경영학책, 임업경영학책, 그리고 산림측정학책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 임업경영학책 한 권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을 우리가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산림경영학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것도 H사 기준으로는 그냥 산림경영학이 있고 또 몇 년 전에 비교적 좀 최근에 나온 이제 신구 산림경영학이라고 하는 그 두 권의 내용이 또 산림경영학으로 그냥 제가 한 단어로 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림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지만 내용은 좀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사실 임업경영학보다 범위는 조금 더 넓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림학 같은 경우는 H사 기준으로 조림학, 조림학 본론, 조림학 원론 이렇게 써놨죠. 이게 다 각 책들 하나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H사의 이 세 권의 내용이 다 조림학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 교재로 또 쓰이는 수목생리학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H사에서 나온 산림생태학책, 또 H사에서 나온 산림보호학책, 그 외에 수목학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다 같이 이 조림학이라고 하는 이 한 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전부 다 일일이 따져보자면 여기다가 다 적지 않은 다른 책들까지 더 몇 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러 권의 대학 교재의 내용들을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과목이 그냥 말은 두 과목이지만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배우는 내용들, 그게 다 이 두 과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를 먼저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업경영 출제 빈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오고 있는 파트는 제 교재 기준으로 파트 2 부분, 임업경영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20년도만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한 5년간 출제가 되어 온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시험 문제가 20문제인데요. 그 20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될 때는 파트 2 부분의 내용이 6,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산림경영계획과 관련한 파트 3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트 2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계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어서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고, 또 내가 계산에 대한 공식, 계산 공식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는 이 파트 2 부분 내용이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할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파트 3 부분은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파트 3는 거의 그냥 다 단순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암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은 사실 파트 3 부분이 이제 되게 되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꼼꼼하게 외우는 거가 좀 피곤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대학 교재의 내용들은 파트 8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법률 부분에서도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아예 출제 자체가 안 되는 해도 있지만, 많이 출제가 될 때에는 20문제 중에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쪽에는 1, 2, 3, 4 파트 1부터 파트 4, 이거는 제 교재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제 교재 기준으로 파트 5부터 파트 A까지 이렇게 얘들을 표시해 놨어요. 법률까지도요. 지금 왜 이렇게 반반씩 구분을 해 놓았냐면, 사실 여러 대학 교재의 내용과 법률까지도 다 우리가 한 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 자체가 상당히 좀 두꺼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책을 분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4까지가 이론편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파트 5부터 여기 법률 부록까지, 법률은 부록에다가 제가 항상 매년 넣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론 2권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제가 이제 교재 출판할 때 기출편은 또 따로 제가 항상 넣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출편은 이제 당연히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론편 1, 이론편 2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2021년도 교재가 가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리막 출제 빈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리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트 1부터 이렇게 인목 6종 부분까지 제 교재 기준으로 여기다가 넣어놨고, 다른 부분들을 이쪽에 넣어놨죠. 지금 이것도 조리막 이론편 1, 이론편 2 기준으로 얘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묘목 식재와 숲가꾸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은 나무의 가지치기,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우리가 간벌이라고 하는 것,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속가배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속가배기와 가지치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묘목 양성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묘목의 종류와 그 묘목들을 기르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 7, 8, 9 부분 있죠. 이 부분은 H사 기준으로 조리막 본론과 관련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숲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관리, 그리고 숲의 관리,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목의 이해, 산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수목 생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보시면은 한 5년간 출제가 된 거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파트 7, 8 부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점점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놓았다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비율을 보고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파트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조리막은 앞부분 이해가 뒷부분의 이해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총체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조리막, 임업경영학 두 권 다 제가 분권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권을 한 거 외에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핵심 키포인트들을 제가 이번에 컬러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딱 보실 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구나를 그냥 바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컬러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조리막 이 두 과목은 사실 평소에 안 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보면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나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사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런 용어 때문에 처음에 이 임업직 공부를 하시면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그 용어를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어떤 직렬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직렬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는 어디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무조건 달달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용어를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뒷부분에 공부하실 때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예습을 한다거나 하실 때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도 이거 앞부분에서 다룬 그 용어하고 비슷하다, 그런 비슷한 뜻 아닐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를 하고 용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임업경영학에서는 공식도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계산을 하는데 뭐 엄청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처음에 보면 그 공식들이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구나, 이 공식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뒷부분에서 그 공식과 관련한 것들을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조리막 같은 경우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아무래도 뒷부분 공부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심근성, 천근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심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뿌리가 아주 깊게, 땅속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근성 수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얕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천근성 수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근성 수종이 있고 천근성 수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땅 표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이제 가장 쉬운 예를 한 가지 이제 들어보는 것인데요. 건조한 토양과 습한 토양이 있다고요. 그러면 건조한 토양 같은 경우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있는 물이 표면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로 저 깊은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수가 이렇게 깊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습한 것 같은 경우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표면과 땅 표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하수 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둘 중에서 지하수 위가 높은 것은 얘가 더 위에 있죠. 지하수 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지하수 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수가 깊은 데 있어서 물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토양 표면 여기 근처가 건조한 이런 곳에 사는 나무들이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천근성이 될까요? 아니면 심근성이 될까요?
먹고 살으려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토양, 지하수 위가 이렇게 낮은 곳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심근성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한 조건이에요. 지하수 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 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그런 곳은 아무래도 땅 속에 물이 많으면 산소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많은 곳이니까 굳이 물을 먹으러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나무들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으려면 깊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많이 있는 토양 표면 가까운 데에 뿌리가 위치를 해야 나무들이 좀 편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 사는 애들은 주로 천근성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것들도 주로 지하수 위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은 심근성이라더라, 지하수 위가 높은 데에 사는 애들은 천근성이라더라,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단순 암기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위가 이렇게 낮으면은 먹으러 가야지. 그럼 깊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얘는 이렇게 땅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 먹으러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천근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리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죠. 예. 단순 암기는 모든 과목, 어떤 직렬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도 상당히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단순 암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암기를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건 출제가 될 것이다 또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임업직, 국가직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국가직이 5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52명,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일반 그리고 장애, 저소득 다 포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 52명 중에서 약 47명이 그냥 이제 일반으로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 52명이 선발 인원이었었고, 그리고 실제 국가직 시험에 응시를 한 인원은 1,5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임업직 국가직 일반 그리고 장애 저소득 다 포함을 해서 국가직이 이제 63명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 63명 중에서 57명, 57명이 일반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7명이 일반이고, 그리고 일반 기준으로 1,20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9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일반이 4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7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응시 인원이 1,527명이었거든요. 1,527명이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뽑는 인원, 사실 뽑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요번에 왜 이렇게 줄었냐면, 원래 같으면은 뭐 이제 조경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임업직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조경직이 이제 국가직을 뽑는다고 그래서 조경직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죠. 조경 전공하신 분들이 원래 전에는 이제 임업직으로 오셨었지만 그분들이 다 이제 국가직을 뽑는다라는 기대 때문에 조경직으로 좀 많이 가셔서, 그래서 임업직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또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훨씬 더
전보다 임업직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직은 317명, 20년도는 지방직이 321명 이렇게 선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시면은 지방직 기준으로 사실 이게 국가직 응시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이제 지방직 응시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321명 뽑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1205명이다 라고 보면은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은 다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내보자면 약 4대1 정도, 약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대1 정도다. 지방직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과 지방직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5대1, 올해 2020년도에 약 4대1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시 인원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약 4대1, 전국 다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만 약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직렬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선발 인원들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는 서울시가 40명, 그리고 이제 19년도 합격수는 68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내려갔죠. 그런데 올해 20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명 뽑았고 합격수는 75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항상 합격선이 좀 높은 편이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전부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등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등수를 세우다 보니까 전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직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83점,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80점이 됩니다. 국가직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한 80점 초반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경기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번에 2020년도 화성 필기합격 점수 61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같은 경기 지역이지만 80.5점이 필기합격선이 됩니다. 사실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빨, 어떻게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방직은 딱 통틀어서 평균 몇 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눈치도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그런 지역은 필기합격 점수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높은 지역은 80.5점 이렇게 되는데요. 경기도 기준으로 물론 80.5점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84점. 이번에 올해 하남시가 84점이 이제 필기합격선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번에 하남시가 84점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런 지역은 사실 이번에 올해 합격선을 보시면 경기도에서 좀 하남시가 좀 특이하게 높은 그런 이제 편이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지역들은 한 70점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 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그런 데는 또 개인적인 편차가 커요. 높은 지역, 낮은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간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2020년도 이 수업 같은 경우 9월 7일 날에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개강을 하고요. 9월 8일에 이제 조림학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에는 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동영상 촬영 위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9월부터 10주 과정으로 이론을 먼저 이제 최대한 빨리 타이트하게 찍어서 이론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월부터 이렇게 지금 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 10주 과정으로 이론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그 이론이 끝나면 한 11월 정도부터 12월 첫 주 정도부터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12월 첫 주부터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약 5주에서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 과정도 약 5주에서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단원별 기출문제 이런 거 다루면서 기출문제 다루고 바로 연습 문제 다뤘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연습 문제를 그냥 한 방에 다뤄서 단원별 문제 풀이 이렇게 했었었는데 올해에는 기출문제 먼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다 풀고 나서 연습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연습 문제만 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선택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그게 끝나고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국가직 시험 날짜와 지방직 시험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의고사 일정은 뭐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뭐 혹시라도 모의고사가 너무 늦게 진행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10주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약 5, 6주 단원별 예상문제 5, 6주 그거 끝나면 바로 국가직 대비 문제풀이 그런데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국가직 시험 끝나면 바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2021년도 대비 시험이 2021년도 시험 대비 수업이 모두 완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이 임업지휘 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되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임업지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부분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전공자분들께서 기술직렬을 생각을 하실 때에 제일 접근성이 높은 직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산이 좀 비교적 쉬운 직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토목 건축 같은 뭐 그런 뭐 직렬들은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완전 생 문과 출신이라서 계산에 너무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직렬을 엄두를 낼 수가 없는데 우리 임업직은 딱 보니까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도 좀 많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직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뭐든지 간에 어떤 직렬이든지 간에 공부할 때에는 이 시험 공부할 때에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지 간에 다 처음부터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비전공자, 나는 전공자, 그래서 전공자라서 나는 남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또는 비전공자라서 나는 남들보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어차피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물론 용어 상당히 익숙하시겠고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은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우리 시험 대비하는 내용은 좀 얘기가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비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공자라서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자만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자만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뭣도 모르니까 제가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합격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 분들도 충분히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이거 외우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가산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9급 기준으로는 가산점이 5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요.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많이 따시는 것이 산림 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종자 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전공 과목 내용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하고 상당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기능사를 따시면은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기능사는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완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단 기간 딸 수 있는 기능사가 종자기능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가지 비전고자부 있는데 나는 임업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둘 중에 한 가지는 좀 따지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자격증이 있으면 전체 평균으로 나는 그냥 점수만 따지고 봤을 때 80점이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면 83점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으면 나는 그냥 80점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공무원 시험은 0.5점 때문에도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고 결정이 되는데 사실 3점 차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3점짜리 기능사 꼭 따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지안 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안 패스 같은 경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하고 전공하고 같이 들어가는 지안 패스가 있고 전공 지안 패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주로 동강 위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공 지안 패스도 9월 8일 날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9월 7일 임업경영 개강하면 9월 8일 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지안 패스는 조리막 임업경영 이 두 과목만 1년 동안 다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공 지안 패스 같은 경우는 이론, 기출, 그리고 연습 문제,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전체 5과목 다 있는 패스를 뭐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난 전공만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9월 초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전공 면접 특강은 제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특강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제가 원래 항상 웬만하면은 뭐 크게 문제만 없으면은 우리 임업직 필기 합격생분들한테 항상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상황이 좀 괜찮다면 그때는 이제 또 전공 면접 특강도 역시 제가 진행을 해드릴 이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필기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특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에 김동희 쌤의 임업직 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아마 임업직 카페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카페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우리 여기 지안학원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회원 등급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우수회원이 되시고 나서 필기 합격하고서 면접자료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 면접자료 신청 게시판에다가 면접자료 신청을 해주시면 그간 우리 먼저 필기 합격하셨던 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으셨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정리한 우리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중을 생각을 하면 어차피 다들 필기 합격을 하실 것이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임업직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임업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라도 더 보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공통 과목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이런 거 먼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먼저 바로 해야 될 거는 먼저 공통 과목 먼저 시작하시는 거가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좀 먼저 하다못해 뭐 한 달이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 두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전공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공 개강하면 좀 최대한 빨리 수업을 좀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고요. 그러면 이 임업직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